추석 명절 잘 보냈겠죠?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40년 만에 처음으로 고향을 내려가지 못했어요. 실향민이 되었다는 실감에 한참 멍했습니다. 아, 이렇게 고향을 못 가는구나. 뭐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했지만 이렇게 실향민이 되어가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 실향민 감각 이런 게 별로 와닿지가 않죠? 자, 추석도 지나고 가을은 또 한 발짝씩 깊어갑니다. 우리의 화산도도 점점 절정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다산, 민동후, 박서형, 서하진, 우리 동우씨랑 서영씨랑 하진씨 댓글을 아직도 못 봤습니다. 제 4강에 대한 댓글. 송하연, 이담회, 담회씨 매일 잘 봤습니다. 잘 추스리기 바랍니다. 주호영,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성호,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최동명, 동령씨도 댓글 잘 작성해 주세요. 이 화산강이 이 내역은 보니까 뭐 강의 진행 시간, 출석 상황까지 다 체크가 되네요. 무시무시한 감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댓글도 잘 달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시 체제에 악용당하느냐 아니면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선용하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겠죠. 근데 이래저래 착잡하긴 합니다. 사람의 냄새가 싹 빠져버린 이 가상 공간에서 여러분과 이렇게 숫자로 흔적만 남기는 강의를 한다는 게 씁쓸하긴 해요. 최경민, 김세빈, 정원석, 김진현, 진현씨도 빠지지 말고 잘 함께 하기 바랍니다. 이성은, 성은씨 뒤늦게 단 댓글 잘 봤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이 여러분과 나를 연결하는 아슬아슬한 창구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현대소설의 작가 현장 5번째 강의입니다. 벌써 5번째인데 이 5, 6장이 아니고 7, 8장이죠. 7, 8장입니다. 수정 7장에서 8장입니다. 이 겹쳐 쓰다 보니까 이런 그 소소한 것 놓칠 때가 많아요. 자, 화산도 7장과 8장 함께 보겠습니다. 즉 화상을 통한 강의를 한 후라 훨씬 수월합니다. 화상 강의 시간에 빠뜨렸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몇 부분 집중적으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할까요? 이 7, 8장의 시간적 배경은 48년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그러니까 강몽구와 남승지가 일본의 칸파, 모금 공작을 다녀온 이후 25일부터 4월 3일 무장분기를 이틀 앞둔 4월 1일까지입니다. 7장은 이방근의 집에서 명선관, 이제 명선관은 익숙하죠? 요리집, 주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산천단, 우리 목탁 영감이 기거하고 있는 동굴 비슷한 이 단이란 말이 들어가면 재단이란 뜻이죠.
선천단입니다. 유달현, 그 다음에 최상규, 최영학의 아버지, 명성관에서 만나죠. 강몽구, 부엌이에 주목해 주세요. 부엌이 중요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단선이 명성관에서 일하는 기생이죠. 이 육체적 특징을 잘 파악해 두기 바랍니다. 한쪽 눈이 사시인 것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이태수, 이방근의 아버지입니다. 목탁영감. 아직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잘 보세요. 어떤 역할을 할지. 그리고 남승지가 차례대로 쭉 등장합니다. 주요 에피소드를 보면은 유달현과 강몽구의 이방근 설득 공작이 있었죠. 함께 이 이방근을 설득합니다. 이 유달현의 그 권위에 기댄 설득 공작과 강몽구의 어떤 진실이 담긴 자기 투쟁의 이력에 기댄 설득 공작이 이방근에게는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다가오죠. 남승지의 변모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진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이 이 서울에서 함께 유학 생활을 하는 제주도 동무들과 함께 연 이 파티가 있었죠. 여기에서 해방의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우리 발표자들의 발표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8장은 경찰서, 고원식의 처남인가요? 처남이 걸려든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근이 들르는 것이죠. 경찰서와 서북사무실. 서북사무실의 풍경 잘 보십시오. 그리고 오래된 여관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번 보고요. 유달현의 하숙집에서 박갑상과 만납니다. 우리 이방근이 대단히 불쾌감을 느끼죠. 당중앙 얘기 부분. 조직의 끈앞을 노릇을 하는데 정신이 없는 유달현에 대한 환멸감은 점점 깊어만 갑니다. 그리고 해방구인 조천면 Y리로 가죠. 해방구를 직접 탐사해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견학한다고 할까요? 이 Y리는 이 구장에서도 집중적으로 언급이 됩니다. 고원식 있었고요. 외과의사 정세용, 경무부 계장이었죠. 경무계장. 이방근의 외가쪽 육촌형이었습니다. 한병호 서북회장이 있었습니다. 이 마완도라는 부회장 노릇을 하는 이 사람도 등장했었죠. 양준호. 양준호가 4월 1일자로 이제 도지사의 비서실장이 됩니다. 비서실로 옮겨가죠. 강몽구, 유달현. 박갑삼, 남로당 중앙특수부 소속이라고 하는데 뭔가 미심쩍습니다. 잘 보세요. 그리고 남승지, 이유원, 부스럼 영감이 잠깐 등장합니다. 기억나죠? 그리고 이태수. 이 8장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한병호의 반공애국론. 한병호의 반공애국론이 주목할 만합니다. 자신들은 북쪽에서 토지개혁 이후에 공산주의자들, 빨갱이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두 눈으로 봤다는 거죠. 그 경험을 절대화하면서 이 반공이야말로 유일한 살 길이다. 반공이 사상을 검증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돼버리죠. 무시무시합니다. 이 한병호의 반공애국론이 냉전체제하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 남한 사회에 목을 재고 있는 하나의 그 사상적 뭐랄까요? 폭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23쪽 잠깐 보세요. 해방 후에 이북놈들이 개인의 자유를 빼앗고 폭력으로 토지와 재산을 수탈, 공산당에 찬성하지 않는 자는 죄도 없는데 모두를 투옥하여 무서운 공산 독재 공포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월남한 이북 출신인 우리들이 서북 청년회를 결성하여 우리나라의 국시인 반공전선의 선두에 서서 투쟁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를 적화 망국으로부터 지키고 안정된 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선생도 아시겠지요. 빨갱이 놈들은 우리나라가 소련 연방의 일부가 되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러시아 앞잡이로 소련의 우리나라를 팔아먹는 족속들입니다.
이 방공으로 모든 걸 재단해 버리는 이 방공 이 일변도의 사회가 도래한 셈입니다. 이, 이 다른 비판은 허용되지 않죠. 방공이 국시가 되어버립니다.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버리죠. 그 후 48년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데도 한병호는 국시라고 하죠. 방공애국을 국시라고 내세웁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는 이 방공애국이라는 국시가 더 강력하게 자리를 잡고 이질적인 다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을 올가매는 무시무시한 족쇄가 되죠. 전쟁 이후에는 더 그렇습니다. 이 냉전 체제 하에서 남북 분단이 우리 민족의 육체와 정신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방근과 이유원의 해방구 체험도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살아있는 이 해방구의 모습을 두 사람이 체험하는 과정 하나하나 잘 보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죠. 우리 불안의 정체를 둘러싸고 몇 번 얘기를 했었어요. 이방근의 불안, 유달연이 무장 공비가 있을 거라는 언지를 남긴 채 사라지고 난 후 이방근을 사로잡기 시작한 불안, 그 정체는 무엇인가 였죠. 우리 발표 시간에도 잘 설명을 했습니다. 발표자들이. 하나는 이 무장봉기 또는 제주의 혁명으로부터 자신이 소외되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을 테고, 또 하나는 이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이 4.3 무장공비, 4.3이란 말을 명기하지 않았지만 무장봉기를 해서 가족, 아버지 이태수와 여동생 이방근을 비롯한 가족들이 해를 입진 않을까 하는 불안. 아마 이 두 가지 불안이 이방근을 엄습하는 불안의 정체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동요, 불안, 얼마나 하찮은 말인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우리가 일체유심조 이런 말을 쓰잖아요. 일체유심조. 다시 일체유심조. 일체유심 됐으나 여기죠. 모든 것은 오직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마음의 작용이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런 거죠.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는 뜻인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다 마음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 이 불안들을 다스려 보지만 또 그렇지 않죠. 현실이 이 마음으로 밀고 들어올 때는 붙잡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동요, 불안, 얼마나 하찮은 말인가. 마음의 작용일 뿐이다. 이방근은 꿈틀하며 미간을 찡그리듯 움직이며 일어나 방을 나와 툇마루 끝에 섰다. 그리고 담배를 문 채 땅을 내려다보았다. 가만히 초점을 맞추면 개미들의 움직임이 보인다. 개미만이 아니었다. 지금은 여러 벌레들이 땅 밑에서 기어나오는 계절이다. 지하의 움직임, 내가 모르는 곳에서 땅울림은 점차 크게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이 땅울림이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등장하죠.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땅울림. 지질학적 징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무장봉기를 통한 제주의 정치적 소용돌이를 의미하는 메타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땅울림. 내게는 확실히 들리지 않는 그 무엇. 여기서는 불안이죠.
뭔가 자신은 확실히 모르는데 뭔가 이 땅울림 소리가 들리고 어떤 격동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불안이 하나 있습니다. 이방글은 그 나름대로 지하의 맥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어떻게든 그 지하의 상황, 지하 움직임, 조직의 움직임들이나 민중들의 움직임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무장봉기인가? 아하하. 이것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정체란 말인가? 이것이 아마 1차적인 정체일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다가오는 정치적 소용돌이. 또 하나의 그 불안의 정체는 이 소용돌이에 자신을 포함해서 가족이 휩쓸릴 수도 있다는 것. 이 두 가지의 불안을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 처음부터 이방근의 불안의 정체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자라고 얘기했었죠. 이 불안을 어떻게 이제 돌파해 나가는지가 또 다른 이 과제가 되겠죠. 이방근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 불안을 온몸으로 어떻게 맞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불안과 어떻게 싸워 나가는지 보시죠. 대단히 재밌습니다. 심리적 드라마가 대단히 흥미진진해요. 지금까지는 불안의 정체를 서서히 우리가 파악해오는 과정이었다면은 이제 이 불안과 어떻게 대결해 나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남승지와 광문구의 그 초대 또는 안내로 이 해방구를 체험하는 것이죠. 무장봉기 이전에.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승지의 변모도 주목할 만합니다. 남승지는 대단히 입체적인 인물이에요. 그렇죠? 소학교 어린 시절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고베에 있다가 오사카로 갔었죠. 이 오사카에서 약 10여 년 넘게 생활하다가 해방되던 해, 그러니까 1945년 11월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서울에서 공부를 하다가 46년 11월 23일이죠. 남조선 노동당이 설립된 이후에 남노당에 가입하죠. 그리고 47년에 제주도로 돌아와서 교사로 일하다가 지금은 지하활동가로 변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육장에서 봤듯이 일본을 다녀왔죠. 강문구와 함께 다녀온 뒤에 그 유혹들을 넘어서서 다시 제주도로 들어왔습니다. 일본에 남고 싶다는 그 유혹들, 욕망들이 없지 않았죠. 그 시험을 통과해서 지금 제주도로 와 있습니다. 정리됐죠? 이 남승지가 혁명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근의 심리도 묘하게 흔들리죠. 저 친구는 저렇게 혁명적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튼실하게 변화해 가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갈등들이 없지 않습니다. 자, 볼까요? 이 청년의 내면에 잠겨있는 어둠이 사라져가고 있다. 어둠, 뭔가 회의나 뭐랄까요? 이 불안 이런 게 사라져가고 있다. 패시미즘, 비관주의죠. 패시미즘의 빛이 사라져가고 있는 듯하다. 사라지는 건 좋지만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 안에 잠긴 어둠은 하나의 빛이 아니던가. 눈부시게 빛나지는 않지만 빛이 닿지 않는 깊은 바다와 같은 곳에서도 번지듯 발광하는 그런 빛이 아니던가. 번지듯 빛을 발하는 이런 뜻의 발광은 그 빛이 밖으로 나온 것일까? 그러니까 단단한 이 혁명 정신의 빛이 저 어둠 속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닐까라고 이방근은 상상하는 거죠. 이방근은 혁명적으로 변해가는 남승지가 혁명의 영역으로 확고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것에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 위협은 아마 심리적 위협일 거예요. 남승지는 저렇게 변해가는데 나는 뭐란 말인가 하는 거죠. 물론 나이 차이가 10살이 있죠. 그런데 저 젊은 사람은 저렇게 역사의 이
파도와 마주쳐서 혁명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나는 끝없이 우유부단한 태도로 회의하고 또 비관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왜 위협이 아니겠는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향상해 가고 점점 나아지고 더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한다면 위협을 느끼는 게 맞죠. 위협을 느끼지 않는 게 좀 이상하죠. 위협은 아마 부정적인 의미의 위협은 아닐 겁니다.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위협이라고 봐야겠죠. 어둠의 핵을 안으로 감추면서 밝은 곳으로 나오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지조 있게 혁명을 향해 나아가는 청년에게 이방근의 마음의 벽면이 감응하여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두려움을 자아냈다. 뭐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두려움. 이게 남승지를 보면서 이방근이 갖게 되는 어떤 감정입니다. 남승지가 이방근의 분신이라는 것, 혁명적 분신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 정도 되면은 남승지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방근은 남승지의 사고, 행동과 계속해서 이 논전을 벌일 수밖에 없죠. 자신의 분신인 까닭이기도 하고 남승지와 대결하면서 자신이 퇴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도 있으니까 이 정신이 대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남승지를 설정한 것이죠. 이방근을 중심에 놓고 3권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이 이방근과 남승지의 대토론인데 이 토론에서 혁명은 일종의 종교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네, 혁명이 종교가 돼서 신앙의 대상이 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대단히 위험합니다. 남승지는 지금 혁명적 그 에너지로 충만한 나머지 혁명을 신앙하는 수준에까지 와 있죠. 근데 이방근은 혁명을 회의하는 것이지. 이 혁명이 성공하면, 그래서 혁명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은 혁명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사를 거시적으로 보면은 진실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정의롭고 선한 의지에 입각해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그 혁명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이 권력이 일상적으로 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은 그 혁명은 타락합니다. 타락하고 이 권력은 자신들이 파괴했던 그 권력을 닮아가기 시작하죠. 여기에 혁명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해서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은 혁명에 의해 배신당합니다. 말이 어렵나? 혁명을 혁명하지 않으면 혁명은 혁명에 의해 배신당합니다. 안 어렵죠? 혁명을 계속 혁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혁명은 사랑일 수가 있어요. 근데 혁명을 혁명하지 않고 고인물이 돼버리면은 혁명 세력들이 권력을 장악해버리고 권력이 일상화해버리면은 그 혁명은 혁명에 의해서 배신당하게 되죠. 역사는 이 혁명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혁명이 좀 레디컬한 말이라면은 변혁이라고 해도 좋고 변화라고 해도 좋습니다. 끝없는 변화들, 끝없는 그 개혁들, 끝없는 혁명들에 의해서 이 역사는 생명력을 유지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혁명을 종교로 신앙하는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 대단히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광신으로 치닫기 쉽죠. 북한 체제가 그렇습니다. 언젠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일본의 천황제 파시즘과 대결한 거 맞죠? 빨치산 항일투쟁이, 그죠? 김일성이 빨치산 항일투쟁의 중요한 멤버였다는 건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북한에서 권력을 장악한 이후에는 천황을 닮아가요. 천황제 체제를. 뭐 여러 가지 다른 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 나름대로 논리도 있겠지만은 세습
체제라는 것. 그리고 이 놀라울 정도로 폐쇄적이라는 것. 물론 이제 이 미국의 제재 조치나 억압들 또 변수가 되겠지만 일단 일반론적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안에서도 뭐 움직임들이 있을 수 있죠. 북한 내부에 왜 혁신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모르긴 하지만 그 내부에도 충분히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문학 작품이죠. 북한 소설들도 요즘에 많이 간행되죠. 우리 쪽에서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방근과 남승지의 토론 장면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이런 부분들 이방근과 남승지의 토론, 이 혁명과 종교 이런 이 화두를 잡고 늘어지면은 멋진 에세이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각자 고민을 해보세요. 이 부분을 참조하면서 혁명과 종교의 상관관계 흥미롭습니다. 프랑스 혁명도 보세요. 프랑스 혁명이 키운 나폴레옹이 혁명이 타도했던 이 왕정 체제를 다시 지가 복권해버리잖아. 지가 황제가 되는 것으로. 공화정을 짓밟아버리고. 프랑스 혁명의 과정은 다 왕정 복고와 공화제의 반복입니다. 거의 100년 동안 이어지죠. 이 혁명이. 혁명은 그래서 긴 장기 혁명으로 설명을 해야 그 그림이 보입니다. 윤곽들이 보이죠. 그 순간은 잘 몰라요. 역사적 거리를 확보해야 그 혁명이 지닌 역사적 의미 또는 정치적 의미를 상대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죠.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어키라는 인물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한 페이지 더 넘어갔나? 아니죠? 부어키, 부어키라는 인물 잘 보세요. 우리 몇 명이 있었는데 부스럼 영감, 목탁 영감, 부어키 그리고 그 소년들 있죠. 그리고 Y마을에서 축창을 만들던 윤영감, 홍영감 이런 민중들의 그 동태를 한번 잘 보세요. 특히 이방근이 가까이서 보는 사람으로는 부어키가 있죠. 이 부어키와 이방근의 기이한 관계, 기묘한 관계에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부어키는 누구인가? 이 질문 일단 던져두겠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것도 흥미진진한 모험이에요. 이 화산도를 읽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일 수 있죠. 부어키는 누구인가? 부어키와 이방근의 그 기이한, 기묘한 관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3권에서는 부어키를 일단 추상적인 자연의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추상적인 자연의 공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중년의 하녀, 인민의 발소리. 중년의 하녀의 발소리를 들으면서 인민의 발소리를 들어요. 부어키를 상상하면서 그 희미한 땀 울림. 그러니까 부어키와 함께 인민의 발소리와 땀 울림이 들리는 거지. 이 부어키는 어떤 성적인 그 쾌락을 향유하는 대상이기도 하면서 이 장작을 패는 이 그 힘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는 존재이기도 하죠. 그죠? 그리고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냄새로 이 이방을 유혹하는 존재이기도 하고. 이건 뭘까? 이 부어키라는 이 중년의 하녀가 지닌 그 메타포의 함의, 메타포의 의미를 읽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천천히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물고 늘어져 보세요. 이 부어키는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이방근의 삶과 사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곰처럼 느린 시골 여자, 나와 대등한 여자. 대등한 것이 아니다. 이 여자의 냄새에 의하여 퍼지는 육체는 육체이면서 육체가 아닌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공간, 관념이었다 설명하네. 이게 이제 메타포면 되게 은유라 그러잖아요. 은유. 은유라 그러면은 내 마음은 호수다 할 때 이거 은유법이라고 그러지 흔히. 예? 내 마음 호수다. 이걸 은유라 그러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김하은 들어봤지? 내 마음은 호수다. 이거 사전적 정의에서는 성립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내 마음이라는 이 본관념이 호수다라는 보조관념에 의해서 훨씬 그 심화, 확장되는 이미지를 갖게 되지. 그래서 A는 B다 형식으로 은유법 성립합니다. 부어키는 뭐다? 자연의 공간이다. 부어키는 하나의 관념이다. 그죠? 이건 이 내 마음과 호수 사이보다 훨씬 더 먼 거리가 있죠. 이 메타포의 이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이 횡간이 아주 넓어요. 이 거리가. 부어키란 육체에서 자연 공간 또는 관념까지 이어지잖아. 부어키는 내가 뭔가 알 수 없는 아득한 공간과 같은 존재야. 아무리 내가 파고들어도 추측할 이 뭐랄까 이 계측할 수 없는 이 깊이나 넓이를 가진 공간처럼 느껴지는 인간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겠지. 여러분들이 아마 사랑을 해보면 이런 진수를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득한 공간,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자연의 공간, 그리고 한 인간이 관념일 수도 있죠. A라는 인간을 보면은 뭔가 이 철학적인 어떤 개념처럼 다가올 수가 있지. 하나의 관념처럼 또 어떤 그 구체적인 사물을 바라보면서 이 우주적 관념을 떠올릴 수도 있겠죠. 일단 여기에서 부어키는 자연의 공간이자 관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손에 잡히지 않는 자연의 공간 또는 관념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걸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겠지. 부어키는 과연 누구이고 무엇일까? 궁금하죠? 좀 더 읽어야 됩니다. 자, 거의 후반부까지 읽어야 부어키의 의미가 장대한 의미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올 겁니다. 물론 곳곳에 이제 포석들이 있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의 정보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간종 그려둬야 돼요. 하나 잘 모아둬야 됩니다. 남의 코에는 닿지 않을지도 모르는 나만이 맡을 수 있는 그리고 그 냄새가 풍겨오면 희미한 불안과 전율을 불러일으키며 이미 하나의 여체를 뛰어넘어 추상적인 자연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추상적인 자연의 공간. 하나의 여성이라는 그 몸, 여체, 하나의 여성의 몸을 뛰어넘어서 하나의 여성이라는 몸을 뛰어넘어서 추상적인 자연의 공간으로 들어간다. 커다란 그 검은 치마 속 바다 밑바닥 같은 그 공간이지. 아마 성적인 메타포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성적인 메타포. 그러니까 부어키와 섹스를 하면서 느끼는 그 공간 감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걸 넘어서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 점을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부어키. 아마 여기서 힌트가 있죠. 중년의 하녀, 인면의 발소리, 희미한 땀 흘림. 그리고 커다란 검은 치마 속에서 바다 밑바닥을 상상하죠. 제주의 민주. 이쯤이면은 조금 가까워졌나요? 부어키의 의미가? 한번 잘 보기 바랍니다. 단선의 경우는 또 어떤가? 이 단선은 이 시력에 문제가 있는 친구죠. 기이한 매력을 뿜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근에 관심이 끄는 여성들이 지금까지는 이 부어키나 단선이에요. 물론 뒤에 가면 이제 문난설이라는 모던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때 가서는 다시 얘기하기로 할게요. 이 이방근을 둘러싼 여성들도 잘 봐야 됩니다. 이유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방근을 둘러싼 남성들도 잘 봐야 되죠. 그 사람들이 이방근이라는 캐릭터에 입체성을 부여하는 것이지. 그 입체적인 모습들을 그게 추상화 형식, 피카소의 그림의 형식이든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사진의 형식이든
아니 그 엑스레이 사진의 형식이든 우리가 이방근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죠. 인물들이 비추는 빛에 따라서. 소설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결합하는 방식이 있어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 어, 그 인물들의 결합을 어떻게 의미 있게 형상화하느냐에 따라서 성격화에 성공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성격화란 캐릭터라이제이션을 의미해요. 언젠가 얘기했었죠. 성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러니까 A라는 인물이 있는데 A라는 인물이 맨 처음에 누군지 몰라요. A는 전화벨 소리에 깨어났다. 그럼 누군지 모르지. 근데 얘가 어떤 옷을 입고 뭐 어디에 뭐 어떤 액세서리를 하는 순간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지. 그리고 과거에 대해서 얘가 뭘 공부했고 이러면 좀 더 구체화되고, 얘가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이 성격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가면 이 사람의 성격이 우리 독자들에게 조금 더 분명한 형태로 다가오죠. 물론 독자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성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독자에 따라서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는 인물이 훨씬 입체적일 수는 있죠. 이방근의 경우는 어떤가? 이방근의 경우도 여러 인물들에 의해서 비춰질 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방근 자신도 그 인물들의 성격의 일부분을 다 갖고 있죠. 다 갖고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어떻게 재구성해서 자신의 모습으로 형상화하는지 그 과정들을 한번 잘 봐야 되죠. 이방근의 상념을 떠나지 않는 인물들, 부엌이든 남순지든 강문구든 또는 유달연이든, 그 유달연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인물들이 이방근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인물들이 곧 이방근의 일부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상황이나 사람이나 사물들을 분별하고 판별하기도 하잖아. 그렇다면 부엌이라는 존재는 이방근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흥미진진합니다. 냄새로 다가왔었어요. 부엌이는 냄새로.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 정도만 하죠. 너무 많이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모든 이 소설은 일종의 뭐라 그러나 탐정 소설, 추리 소설의 형식을 취하죠. 근데 맨 끝에 가서 범인이 밝혀지고 답이 드러나야지, 미리미리 범인이 밝혀지고 드러나면 재미가 없잖아. 물론 중간중간에 눈치 빠른 사람들은 중간중간에 그 의미를 간파할 수도 있죠. 이태수의 축제 내력, 이 돈을 어떻게 모으는지, 그 사람이 쓰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아는 게 그 인물의 행동과 행동 양식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그랬죠. 잘 봐야 됩니다. 그 사람 직업이 무엇인지는 그 사람이 어떤 책을 읽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만큼 중요해요. 이방근이 저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것도 돈이 뒷받침해 주기 때문이지. 그렇잖아. 이방근의 돈의 출처가 어디였더라? 원석 씨? 진현 씨가 대답해 볼까? 김진현 씨. 이방근의 돈의 출처가 어디예요? 어디에서 돈이 나왔죠? 김진현 씨 댓글로 답하기 바랍니다. 이방근의 돈의 출처. 강의를 꼼꼼히 들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이태수의 축제 내력 한번 봐요. 재산을 모은 내력이죠. 이력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짧게. 이태수는 일제강점기 때 일찍이 제주도 내 각 소학교와 유일한 최고 학부인 농업학교, 이 농업학교가 명문들이 많았어요. 식민지 시대하고 박정희 시대까지나 해도. 농업 입국이니 뭐니 해서 농업학교를 좋은 학교를 많이 세웠죠. 교사들도 좋았고요. 농업학교의 조선 총독부 편찬 교과서, 조선 총독부에서
편찬해 독점했는데 그 독점 판매를 이태수가 맡은 것이. 그러니까 제주도로 오는 그 책들을 다 독점했으니 총독부와의 관계가 이만저만 깊은 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독점 판매하는 사업에 손을 대서 재물을 쌓는 발판을 만들었어. 이게 발판이야. 그러니까 총독부와의 보이지 않는 그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또는 콜라보가 있었던 거지. 이게 이태수의 행동 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출발점이지. 총독부 교과서를 독점 판매했다는 것. 또한 아내인 정씨의 친정 도움으로 버스 회사를 세운 한편, 이게 남의 운수죠. 일본인과 손을 잡고 사람을 시켜 묘를 도구라고 고려자기 따위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 이 고려자기 제주도에서 삼별초가 있었고 그랬죠. 여러 가지 역사적 관련성이 있습니다. 또 원나라의 지배도 받았고 하니까 여러 가지 역사적 유산들이 있었던 모양이죠. 이 묘를 도구를 했다는 것, 그리고 고려자기 따위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것. 부정한 방법이죠. 일본인들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이 도굴에서 문화재를 반출하는 것이었거든. 그런 일에 협력한 이 끈앞풀이었던 거지. 이런 사람들이 후예들이 지금도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그 인맥의 주류를 이루고 있지. 그러나 재물이 모이자 첩을 얻게 되었는데 마지막으로 함께한 첩이 기생 출신인 선옥이었다. 어머니는 화병에 세상을 떠나고 말죠. 네, 이 이태수 축제 내력, 짤막한 이 정보들을 잘 봐줘야 돼요. 그래야 이태수의 행동들이나 그 발언들을 딱 이해할 수가 있어요. 막연히 부자니까 이런 게 아니죠. 예, 이 어떤 세력의 줄을 댈지를 이 사람들은 정말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거지. 이승만이 친일 세력들을 감싸고 있다는 걸 딱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성화가 이승만이 이끄는 국민회의 국회의원으로 나온다는 걸 알고서 거기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게 추천하려고 하는데 그 최성화를 추천해서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쩌면은 또 이 무장 세력들에게 또 제주 민중들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 이방근이 말리는 것이기도 하겠죠. 그 내력들도 잘 짚어두시기 바랍니다. 재산 모으는 내력. 소설이 근대 산물인 이상, 근대 신이 또 돈인 이상, 자본주의 시대의 신은, 유일한 신은 화폐라고 그랬죠. 화폐의 움직임들 잘 봐야 돼.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방근이 이 무장대와 또 이런 이 서북과 관계를 맺는 것도 다 돈에 의했습니다. 돈에 의해서. 돈의 움직임을 잘 봐야 돼요. 이걸 파악하지 못하면 소설 읽는 게 아닙니다. 자, 축제 내력 이해했죠? 그 이태수가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 해방의 노래는 우리 화상 강의를 하면서 봤었습니다. 김순남이라는 아주 저명한 작곡가, 아주 유명합니다. 월북하면서 남한에서 잊혀졌죠. 근데 해방 직전과 직후에는 최고의 그 작곡가 손꼽혔습니다. 해방의 노래 유튜브를 통해 꼭 들어보시고요. 이 시기에는 좌경이란 말이 왼쪽으로 기울다 이런 뜻이잖아. 좌경이란 말은 왼쪽으로 기울다 이런 뜻인데 좌경, 우경 이러죠. 좌경화, 우경화 이러잖아. 이게 좌우란 말은 이 프랑스 의회에서 나왔다 그러죠. 진보적인 세력들이 왼쪽에 앉고 보수적인 세력들이 오른쪽에 앉아서 좌파, 우파 또는 좌익, 우익 이랬다 그러죠. 좌익은 left wing, 우익은 right wing이에요.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런 뜻입니다. 진보적인 세력들을 좌파라 그러고 보수적인 세력들을 우파라고 얘기했습니다. 좌파, 우파 안에도 스펙트럼이 아주 넓죠. 극좌파에서 중도 좌파까지, 그리고 또 우파에 가까운 좌파까지, 우파도 마찬가지지. 스펙트럼이 아주 다양한데 이 시기의 좌경, 식민지 시대와 해방 직후의 이 좌파는 독립운동, 통일조국과 관련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었었죠. 이건 분명합니다.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 적용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고 얘기하는지, 이 시기에 왜 그러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일찍이 조선인은 8살이면 사상가가 된다고 일본 지배자들을 개탄하게 만들었지만, 이방근이 이 얘기를 한 서너 번 해요. 화산도 전체를 통틀어서 조선인은 8살만 되면 사상가가 된다. 우리 이방근도 어린 시절에 8살 아니었지만은 그 봉환전에 오줌을 싸서 불온한 이 분자 사상가가 됐었죠. 8살만 되면 생각만 있으면은 일본 그 제국주의 지배에 대드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뜻이겠지. 조선의, 그것도 대학생이 사상적이 되는 것은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었다. 대학생이 사상적이 되는 건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상적 경향성을 지니는 것은. 사상이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지. 좌파든 우파든 어떤 자신의 사상적 근거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과 대결할 수도 있어야 되죠. 그 사상적 자산이 없다는 게 오히려 이상해요. 나는 무사상이 사상이라 그러면 참 난감합니다. 그 사상, 이게 이즘, 또 이념의 형태든 뭐든 사상으로 기울 때가 있죠. 기울면서 끝없이 반성하고 또 참조하면서 빠져나오고 또 깊이 빠져들기도 하고, 그런 사상의 운동들이 있죠. 운동들이 있는데 요즘은 이런 사상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그렇죠. 무사상의 시대, 어떤 자본주의적 이 환경이 젊은이들의 사상 전체를 무화시켜버리고도 남을 만큼 위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 자본주의적 환경에서 어떻게 존립할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된 나머지 어떤 관념의 유희, 사상의 그 사고의 실험, 사상의 선택과 대결, 이런 문제들은 도외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유용성이 없는 공부는 하지 않으려고 하죠. 취직 공부가 아닌 공부는 다 팽개쳐 쓰는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는 영혼과 정신은 점점 더 빈곤해지는 거죠.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도 대단히 협소해 질 수밖에 없고, 협소하기는커녕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 정말 단세포적으로 어떤 불안과 압박에 짓눌린 채 근근히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급급한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대학생들 중에서도 이 정신의 이 환경이 가장 풍요로운 사람들이라고 나는 분명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화산도를 탐험하는데 그런 이 내적인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화산도 있는 동안에 취직용 책을 한 50권은 다 돌파할 수 있겠다. 그지? 그런 걸 다 뿌리치고 해방공간이란 역사 현장으로 그 화산 속으로 뛰어든 여러분들이야말로 어쩌면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입니다.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미래를 우리가 상상하고 예측해야지, 역사적 상상력이 없는 이 사람이 미래를 생각한다는 것은 정말 그건 무시무시한 지옥도가 똑같죠. 왜냐? 역사의 잘못들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역사적 상상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잘못들을 고스란히 반복해요. 그것도 더 악화된 형식으로 반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사회, 나아가서는 코스모폴리탄으로서 세계 시민의 어떤 미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딴 데로 샜네요. 조선의, 그것도 대학생이 사상적이 되는 것은 조금도 신기한 일이 아니다. 이해 갔죠? 어떤 사상적 자원을 내가 지니는 것, 그건 이상한 게, 신기한 게 아닙니다.
남한만의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고 해방됐는데 분단으로 간다는 거니 못 견딜 일이잖아. 안 그래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40년 이 강제 점령 속에서 이 민족이 힘겨워했던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또 강대국에 의해서 분단된다는 것. 몇몇도 아니죠. 한두 명 정치가의 이 욕망에 의해서 단독정부가 수립된다는 것. 분단을 고착화한다는 것. 이게 못 견딜 일이잖아. 어떻게 해서든 치고받고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 이 분단만을 막았어야지. 끝까지 그래왔잖아. 이 김규식이든 김구든 이 사람 우파들이거든. 여운형을 비롯한 좌파들은 물론이고. 근데 이 사람들 하나하나 다 암살하거나 제거하고 남한만 단독선거를 만들고 나갔단 말이야. 미국의 하수인이 돼서. 지금도 그렇지, 지금도. 뭔 잘못이 있으면 여기서 풀어야 되지. 왜 백악관 앞에 가서 이 플래카드 들고 뭐하고 있어요, 여기. 들어줄 사람도 없는데. 이 지독한 노예 근성이지. 일본 제국주의란 직접적인 이 제국주의의 노예에서 이제 간접적인 미 제국주의의 노예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이 사람들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 남한만 단독선거,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는 것. 이게 맞죠. 미국의 반대. 미국이 왜냐? 미국이 단독정부를 지원하니까. 지지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친일 세력들을 행정요원부터 시작해서 친일에 협력했던 지도급 인사들 대거 끌어들이니까. 이승만을 반대하고, 이승만을 왜 반대하는지는 뭐 분명해졌죠. 서북을 반대하는 자 모두 좌익이 되고 빨갱이가 되며 단서가 아니고 단선이에요. 단선, 단독선거. 단선을 반대하는 우파의 지도자 김구 선생까지 좌파의 앞잡이로 몰아세우는 시국에서는 단선을 반대하는 우파의 지도자 김구 선생까지 좌파의 앞잡이로 몰아세우는 시국에서는 좌경하지 않은 쪽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내 아버지가 일본 세력에 협력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 나는 그 부를 발판으로 해서 정말 유복한 생활을 이어왔고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지금도 그렇다. 그런데 덜렁 해방이 됐어요. 기뻐할 수가 없죠, 해방을.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을 경계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러다가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승만이 짠 하고 등장해서 우리 아버지와 나를 보호해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네. 이런 상상을 자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 심판자로서 나는 후대에 사니까 심판자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면서 판관 입장에서 재판하듯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고 상상력, 문학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시간 속으로 뛰어들어 보세요. 뛰어들어서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그 실존적인 고민의 과정이 개입해야 우리는 이 텍스트를 훨씬 더 리얼하게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옳고 그르다라는 이 일도 양단식의 또는 흑백 논리에 빠져들지 않게 됩니다. 됐죠? 좌경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시절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이것도 문제적이죠. 특고는 특별고등경찰의 줄임말입니다. 일제 시대에 활동했던 아주 그 악명 높은 특수경찰이에요. 특수경찰. 사상범을 체포, 구금,
고문하는 역할을 맡았죠. 조선인들 앞잡이가 많았습니다. 이 특고에서 활동했던 악명 높은 조선인 그 앞잡이들이 해방 이후에 그대로 이 경찰의 요직에 앉게 되죠. 노근술 이런 사람들 있죠. 아주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독립운동가, 김원봉 같은 사람들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그러지. 희한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특고에서 애국자, 반공애국자, 즉 빨갱이 사냥꾼으로 변신합니다. 이 얘기는 최인훈의 여러 소설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광장에서도 그렇고요, 회색이라서도 그렇고, 요즘 현대문학 특강이라는 4학년 과목에서 최인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했습니다. 최인훈 회색인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함께 들어보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방근하고 상당히 겹쳐 보여요.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갔죠? 일본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그 경찰에서 애국자 또는 빨갱이 사냥꾼으로 변화한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한 일이죠. 자, 봐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은 마완도가 혼자 찾아왔을 때 이방근이 묻지도 않았는데 자신은 해방 전에 북한의 함흥경찰서에서 고등계 형사였다고 말한 점이었다. 고등계 형사였다고 밝혔다는 거죠. 그것은 지금 멸공의 애국운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른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했었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때 특별 고등경찰에서 눈을 부릅뜨고 체포하고자 했던 자들이 주로 독립운동가들이나 불온사상이 뭐겠어요? 이 총독부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 제국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불온한 놈들이 누구겠어요? 조선의 해방을 꿈꾸는 자들이겠지. 천황제도에 반대하는 자들이겠죠. 일본의 군국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이겠지. 대부분이 사회주의자들이거나 또 민족주의자도 있지, 당연히 사회주의자들이거나 공산주의자들, 또 진보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지. 이 사람들을 잡는 게 특고의 특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때는 악가라 그래서 이 적자죠, 이 악가가 들어가는, 적자가 들어가는 놈들, 빨갱이들 다 잡아 넣는 게 일이었어요. 이 사상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는데, 치안유지법, 식민지 시대 때 한두 번 바뀌긴 하지만 치안유지법이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부에서 반공법으로 바뀌죠. 반공법이 정말 무시무시한 이 사상범을 체포하고 억압하는 법이었어요. 지금 국가보안법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걸 폐지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도 지금의 제1야당인 무슨 당이야? 이름도 모르겠다. 다도 바뀌어서 국민의힘인지 뭔지에서 극구 반대하는 바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참 희한한 법이죠. 이 특고의 임무가 바로 반공이었어요. 반공은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볼 때는 가장 불온한 세력들, 조선의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일본 군국주의 세력과 싸우려는 자들, 이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시베리아에서, 곳곳에서 그런 자들을 체포해서 가두고 고문하던 세력자들이 바로 이런 고등계 형사란 말이지. 그리고 만주에서는 그 간도 특설대, 이런 들어봤죠? 간도 특설대. 애들이 독립군들을 잡아들이던 자들 아니었나. 다 일본 육사나 군관학교 나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국군의 정예 부대가 돼요. 정예 요원들이 됩니다. 핵심 요원들이. 기이하잖아. 기이하죠. 이러니 제대로 투쟁한 사람들,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투쟁한 사람들에게 환멸, 배신감이 얼마나 깊었겠는가.
제대로 뭔가 되지가 않은 거지.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뭐 응징당하지 않는다 라고 했으니 정의가 어디 살아있겠는가. 최인훈이 하는 말입니다. 회색인에서. 내 얘기가 아니에요. 나 같으면 아마 식민지 시라면은 친일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살게 해준다는데 그 정도야 뭐. 그 정도 부끄러우면 감수하지. 부끄러움은 순간이고 나에게 오는 물질적인 그 뭐랄까 부는 가득한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림 다 거덜내 가면서 애새끼들 교육도 못 시키면서 마누라 버리고 어머니 노모 다 버리고 그 풍찬 노숙 바람 부는 낯선 곳으로 가서 싸울 수 있겠는가? 우리는 봉오동 전투니 뭐니 하면서 이 홍범도에 환호하고 김자진에 환호하고 단재 신채호의 경의를 표하고 우리 이회영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나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은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실존적인 질문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런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은 대단히 기계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돼요. 답안지에 쓰기 위해서 이건 옳고 그르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그 대답에 지나지 않게 되죠. 강조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일제의 앞잡이였다는 사실에 대한 부끄러움의 느낌은 전혀 없다는 이 문제죠. 부끄러움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문학 쪽에서도 우리 문학 쪽에서도 최만식이든 뭐 이태준이든 그 좌담회하고 이런 거 보면은 부끄러움의 감각이 없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보다 좀 덜했다 이런 식이지. 그러면서 조선인 치고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다 이제 물타기 하는 거지. 조선인은 모두가 친일파였다는 식으로 다 물타기해서 친일 문제를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미래를 향해 가야지 왜 역사의 이 바지를 붙들고서 낑낑거리고 있느냐라고 타박을 하죠. 근데 역사의 그 눈길을 돌리지 않고서 미래를 얘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부끄러움은 인간의 감각이에요. 인간이니까 부끄러워하죠. 인간이니까. 잘못을 저지르니까. 신이 아닌 이상, 뭐 신도 그렇지만, 신이 뭔지 모르겠지만, 잘못도 하고, 실수도 저지르고, 또 의도하지 않았 나쁜 짓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나고 나서, 아, 부끄럽네.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게 맞지. 근데 한국 사상사에서는 특히 지도적인 인물들에게서는 이 부끄러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극히 예외적인 사람들 몇몇 빼놓고는. 내 기억이 맞다면은 반민특위 재판에 나와서 나는 부끄럽소. 내 목을 베서 광화문에 세워주시오 한 사람 한 명 있었어. 한 명. 그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언론인인가 그럴 겁니다. 한 명 있었어. 나머지들은 다 이광수 누구고 다 변명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친일을 했고 최만식 경우에는 나는 조금 했는데 왜 이렇게 크게 나를 나무라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다 그랬죠. 김동희는 뭐 한술 더 뜨죠. 내가 세운 공이 얼만데 한국 문학에 세운 공이 얼만데 날 이렇게 팽개치느냐. 인간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성찰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또 인간인 거죠. 부끄러움이고 잘못이라는 걸 안다면은 적어도 근신은 할 줄 알아야지. 조심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부끄러운 행태를 변명하거나 또는 위장하지는 말아야지. 근데 한국은 파렴치, 모렴치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부끄러움 느낌 없습니다. 해서 윤동주의 시가 빛나는 거죠. 물론 윤동주의 시가 살아있을 때 발표된 건 아니지만은 윤동주 시의 기본 정조가 부끄러움이거든. 부끄러움이야말로 인간이 윤리적인 존재로 끊임없이 다시 태어나는 감정의 근거가 아닌가 싶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게.
부끄러움 모르면은 인간의 윤리적인 이 변신 불가능하죠. 끝없이 그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인간의 모습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에게서 말이죠. 근데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많은 돈이 모이는 사람들. 자랑스러워하죠, 오히려. 그런 역사가 제대로 될 리가 있나. 그렇잖아. 그러니 역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거기에는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단절이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에 의해 교묘하게 묻혀 있었다. 그러니까 해방 전과 해방 후의 단절이 반공에 의해서 교묘하게 묻혀버린 거다. 그래서 다 이어져 버렸죠. 해방 전과 해방 후가 그대로 이어져 버려요. 여기 단절 부분이 이 반공으로 이렇게 딱 묻혀버리니까 해방 전과 해방 후가 똑같아지는 거지. 일본이 지배했던 사회나 미국이 지배한 사회는 똑같아지는 거예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반공이고. 딱 정리가 되지? 그래서 나는 지금도 한반도는 식민지의 연속 손상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변형된 형태로.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아직도 제국 일본과 제국 미국이 혼종돼 있죠. 뒤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무섭죠. 무섭습니다. 게다가 일부러 아름답지도 않은 자신의 과거를 밝힌 것은 듣는 사람에게 어떤 위협을 가하려는 속셈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죠?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지. 빨갱이 잡던 특고야 이런 거죠. 고등경찰. 이것은 선악의 가치 판단을 넘어 공포심을 일으킨다. 반공, 멸공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일본 제국주의 망령과 한몸이 되는 것도 선이고 모든 것이 선이 돼요. 반공을 위해서라면 모든 게 선입니다. 좌파만 아니라면 모든 게 좌파를 무찌르기 위해서라면 모든 게 선이 돼요. 예를 들면 그 부패한 경제 권력도 다 선이 되고, 예를 들면 정치 권력도 다 선이 되고, 그게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시민을 짓밟았든 뭐든 반공이라면 다 용서가 돼.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 망령과 한몸이 돼서 얘기하는 것도 다 용서가 돼요. 반공이라면. 일본 제국주의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반공이었거든. 아니, 반공이 아니라 공산주의였거든. 공산주의야말로 천황을 부정하니까. 그런데 일본은 공산당이 있어요. 공산당 의원도 있습니다. 소수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일본 제국주의 망령에서 못 벗어난 거지. 그 중에서도 귀중한 특고의 체험은 애국을 위해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이 특별고등경찰의 체험은 애국을 위해 살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라고 이방근은 말을 하네요.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들 한 단락 가지고도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런 진술들은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자, 강몽구의 무장투쟁론입니다. 무장투쟁론 얘기는 우리 남승지와 양준의 무장투쟁론 얘기를 잠깐 했었죠. 강몽구의 무장투쟁론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강몽구의 무장투쟁론을 듣는 이방근의 심리 변화도 한번 눈여겨보기 바랍니다. 이동무, 처음부터 지는 싸움을 할 바보가 어디 있겠나. 뭐 이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방근이 물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하지만 뭐랄까, 왜 우리가 이 섬 사람이 무기를 들고 싸우는지 동무는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 우리 생활을 지키기 위해, 이게 첫 번째예요. 우리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이 제주도 민중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방근 선생의 의견을 듣고 싶네. 여러분도 한번 강문구가 돼서 또는 이방근이 돼서 이 대화 상황을 시뮬레이션 해보세요. 그대로 한번 연기를 해보란 말이야. 여러분이라면 어떤 판단을 할 것 같은지.
우리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이 제주도 민중의 생활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방근 선생에게 의견을 묻죠. 당신 그 방법이 있다면 나한테 얘기해달라. 자, 계속 볼까요? 물론 우리는 조선혁명을 하는 것세. 일제의 속박에서 해방된 독립조선을 혁명하는 것이네. 독립조선을 새롭게 건설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아직 진정한 해방도 독립도 하지 못했으니까. 이건 작가 김석범의 생각이기도 해요. 통일 한반도가 없이는 진정한 해방도 독립도 없다는 거죠. 이 분단 상태 지속으로는. 그러나 같은 혁명이라 해도 제주도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네. 최초의 인민유격전, 게릴라전, 빨치산 전쟁의 파르티잔, 빨치산 부분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정규전이 아니고 유격전, 게릴라전을 얘기하죠. 남한에서 최초의 무장봉기를 하는 것이지. 그대로 무기를 들고 전선에 나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죽이는 거니까 싸움에 진다는 건 이쪽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네. 안 그런가? 아니, 지금 이대로라면 섬 사람들은 서북 밑에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 서북의 횡포가 극에 달해 있었단 말이야. 그럼 어찌할 것인가 말이지. 어찌할 것인가. 이 4.3 무장봉기를 두고서 남로당이 조직적으로 이 기획한 반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서북과 이 육지에서 온 사람들이, 이런 경찰들이 제주도 민중들에게 행한 짓을 한번 보세요. 이 닭과 달걀의 문제이기도 하겠지만은 이런 게 악순환의 골이 있었던 것이지. 그리고 이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야. 그리고 이런 자신들을 서북의 폭력으로부터, 서북과 결탁한 경찰의 폭력으로부터 구해줄 거라고 믿고 이 무장봉기한 사람들을 지원했던 그 제주 민중들이 있죠. 그 민중들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그 민중들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대량 학살했다는 게 변명이 될까? 이것도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야 돼요. 발휘해서 해방 직후 제주 사람이 돼보는 거예요. 제주 사람이 돼서 제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사카에서 건너온 사람들은 어떻게 됐고, 또 미군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고, 상황들을 한번 쫙 그려보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양준호가 돼보고 또는 어떤 국민학교 선생도 돼보고 그러란 말이야. 여러분의 행동은 어땠을까? 자,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서북 놈들에게 죽임을 당하겠지. 파업이나 데모 같은 건 걸로 뭘 할 수 있겠나? 무엇보다 지금은 파업도 데모도 할 수가 없네. 총검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해서 이 강문구가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죠. 거기에서 이방근을 만났잖아. 안 그런가? 어쩜 좋겠는가? 서북이나 경찰 놈들 밑에서 죽으면 그만인가? 이 질문은 이방근에게 던지기도 하지만은 이 역사의 연장선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해요. 강문구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질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냥 경찰 하자는 대로, 미군 하자는 대로, 서북이 밟으면 밟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다고요. 숨죽이고. 앞에서 봤듯이 남북 분단, 단독정부가 현실화하려고 하는데 생각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 여러분 세대, 나도 그렇습니다만은 분단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와 닿기도 하죠. 어찌 보면은 아마
이 몸으로 막 생생하게 살아오진 않을 거예요. 이 분단이라는 상황이. 근데 이 시점만 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분단은 꿈에도 생각 못한 상황이었던 것이지. 근데 그게 이 남한의 단독 정부가 수립되려고 하는데, 그 단독 정부 수립하기 위해서 단독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까? 그에 따라서 서북의 극악무도한 폭력도 점점 더 가혹해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할까? 이런저런 질문들이 오갑니다. 참, 오늘 뒤 배경 괜찮지? 뒤 배경? 어때요? 우리 하진 씨. 이 배경 어떤가? 뒤 배경은 우리 처형의 작품입니다. 사진과 미술이 만난 작품이에요. 다 보여줄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병 속에 있는 꽃잎입니다. 뭔가 대단히 철학적인 것처럼 보이지? 병 속의 꽃잎. 강농구의 무장투쟁론.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한번 이런 문제를 두고 논쟁을 해봐도 재밌겠죠. 역사적 상상력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다 왔나? 학도병 출신 게릴라 봉기의 선두수다. 오늘은 일단 이 학도병 출신이 이 게릴라 봉기 선두서다라는 말만 기억해 두세요. 이 학도병이 뭔지는 나중에 뒤에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따로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도병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전문학교 이상, 주로 전문학교 이상, 요즘은 다 대학생이죠. 대학생들이 일본의 전쟁 말기에 일본군에 지원해서 병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학병 또는 학도병이라고 하는데, 학생 출신 병사는 뜻이에요. 이 병사들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냥 끌려간 사람들이 아니고 뭐 강제든 자원이든 학도병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학병으로 가는 길에 탈출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구욕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일본군에 충실한 그 병사가 되기도 하고 장교가 되기도 하고 여러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그 존재들이에요. 학도병이라는 것. 일본군 전쟁 말기에 일본군에 소속되어 있었던 병사들, 주로 장교가 됐나? 맞죠? 이 장교가 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일본군 병사였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일본군에서 이제 무기 다루는 법 또는 뭐 군사 작전 이런 거 배웠겠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일본군 만주 군관학교나 일본 육군 사관학교에서 공부해서 이 일본군의 장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사람들이죠. 백선엽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 학도병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일제 말기에 이제 인력이 모자라니까, 군인 병력이 모자라니까 학생들을 징발했던 거지. 징발해서 군대에 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좌익에서도 활동을 하고요, 우익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이 스펙트럼을 보여줍니다. 제주의 경우 이 학도병이 줄여서 학병이라고 해요. 학병이 게릴라 봉기에 선두에 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는 나중에 뒤에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훈련을 맡은 사람들은 지금 훈련하는 장면들을 이 해방구에 가서 보잖아. 이방근과 이유원이 그 장면입니다. 과거 일본군에 소집되었던 학도병 출신의 제주도 청년이라고 했다. 일본군에 강제로 징집되었다가 돌아온 학도병 청년들이 다시 총을 들고 자기 고향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 목전에 다가온 게릴라 봉기의 선두에 서 있는 셈이었다. 이방근은 지금 현실적으로 산간 불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군사훈련의 한 장면을 실제로 목격하자 충격인지 감동인지 종잡을 수 없는 어떤 감정의 물결이 서서히 천천히 몸의 내부로 파도치듯 넘실대는 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일단 이 정도만 봐두세요. 이 학도병이 게릴라를 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 나중에 뒤에서 구체적인 인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도병 얘기는. 자, 그 다음입니다. 이어도의 꿈 마지막이죠. 이어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에서 다 찾아봤죠. 이어도 그 민요를 듣죠. 이 마을에서 그 와이리죠. 와이리에서 이어도라는 노래를 듣고서 이런저런 상념에 빠지죠. 여기에 남승지와 이방근과 이유환 셋이 있습니다. 이방근이 자리를 비껴주죠. 그 사이에 남승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사랑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혁명의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랑의 감정도 뭐 어떤 식으로든 흘렀겠죠. 자, 세 사람은 바위 위에 앉았다. 한가운데 앉은 이방근이 말을 계속했다. 그래. 방금 자네가 말했듯이 이호도는 오랜 역사의 시간과 더불어 제주도 사람의 꿈을 키워주는 꿈의 섬, 이상향이 되었지만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 같으면서도 없는 게 재미있어. 지금까지 아무도 거기까지 간 적이 없지만 거기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아직까지 그곳에서 돌아오지 않은 섬, 즉 악마의 섬이 되었지. 이상향이면서도 악마의 섬, 저주의 섬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섬이면서 저주의 섬입니다. 매년 원나라에 공물을 보내느라 계속 착취당해온 섬 사람들의 원한도 그 꿈에 담겨 있겠지만 동시에 환상의 섬, 행복과 이상의 섬으로서 1000년 가까이 섬 사람들의 마음에 계속 살아 숨쉬며 그들의 꿈과 모험을 부추겨왔던 셈이지. 그리고 그 뒤에 남겨진 사람들 속에서 불행과 슬픔의 노래가 생겨났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도를 찾아 바다의 모험을 계속했을 것이고. 그렇죠? 이어도의 꿈. 이 고통받은 땅, 제주도 민중들의 비원, 슬픈 바람이 서려 있는 상상의 장소, 이어도죠. 뭐 지질학적으로는 암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죠. 지금 그 구조물이 세워져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또 중국과 영토 분쟁에 휩싸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제주 민중들에게는 착취당한 역사의 그 원한 어린 사연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상의 섬, 꿈의 섬, 행복의 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거지. 그러나 잡으려고 하면은 잡히지 않는 곳이기도 하죠. 이게 유토피아이기도 하다 그랬지. 실현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꿈꿀 수 없는 그 헛것. 그 찬란한 헛것 때문에 인류는 참 많은 희생을 치러오기도 했었죠. 이 얘기는 도스토옙스키 얘기입니다. 도스토옙스키 그 악령에 나오는 도스토옙 소설 중에 어디 갔나? 안 되지. 여기 있네. 악령이라는 그 도스토옙스키 소설 대작이 있어. 대작. 이 악령의 스타브로긴 아니 주인공이 스타브로긴인데 스타브로긴의 독백에 맞죠? 스타브로긴의 독백 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미성년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와요. 황금 시대를 꿈꾸지 않는 사람은 죽을 자격도 없고 살 자격은 당연히 없고 죽을 자격도 없다고. 그에게 변주처럼 보입니다. 이방근의 이 말은 스타브로긴의 변주처럼 보입니다. 미리 앞당겨 얘기하자면은 화산도를 통해서 작가 김석범이 형상화하고자 했던 인물 유형 중에 하나가 스타브로긴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가능한 선까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죄와벌 얘기는 했었죠. 남승지가 서울에서 굶주릴 때 풀빵으로 배를 채울 때 극장에서 본 영화 그 죄와벌이 있었죠. 처럼 이 도스토옙스키를 작가 김석범은 상당히 그 염두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이어도라는 이상적인 섬,
동시에 저주의 섬을 얘기하면서 이 제주도 민중들의 착취당했던 제주도 민중들의 비원, 이 비원이란 말 아나? 슬픈 바람입니다. 슬픈 바람. 이렇게 써요. 여러 한자가 있는데 슬픈 그 소원들을 간직한 땅으로 상상을 하죠. 도달할 수 없을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곳. 바다의 모험을 계속했을 것이고, 이 이어도 관련된 서술은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호영이 발제했었지, 발제자도 잘 얘기했지만은 멋진 에세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작가 이청준의 이 소설 이어도도 한번 함께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도의 꿈 또는 이어도의 사상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 이유와는 바로 제주가 현실적인 이어도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여기에 화답하듯이 남승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실의 문제로서 이러죠. 꿈이나 환상이 아니라 현실의 문제로서라고 남승지는 얘기를 해요. 현실의 문제로서 환상의 섬은 이 제주도가 되어 원점으로 되돌아온 거죠. 바로 여기가 이어도다. 여기서 뛰어라 이거죠. 여기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꿈의 섬, 이상의 섬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혁명을 일으키는 겁니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을 합니다. 이 남승지는 혁명가답게 제주도에서 현실적으로 꿈을 꾸고 싶었던 거죠. 이어도는 제주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얘기는 그 이효원이 말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효원이 어디 갑니다. 잠깐만. 110쪽에서 4권 110쪽에서 이효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어도는 바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내가 서 있는 발밑에. 그리고 이 섬 자체가 이어도일지도. 산 너머 저 하늘 멀리 행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행복을 찾아갔지만 결국 나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왔고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었어요.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 훨씬 먼 곳에 가야만 행복이 있다는 이야기를 나는 듣게 되죠. 여기에서 바로 이어도는 바로 가까이에 있을지도 몰라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라는 게 이유원의 말이 요지죠. 직감적으로 이유원과 남승지가 통했던 거지. 이렇게 바로 여기 이 제주가 이어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어도의 꿈을 제주에서 실현하고자 했던 거지 남승지는. 근데 또 회색의 인간답게 이방근은 이상의 섬이면서 축복의 섬이면서 저주의 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도 모험은 계속할 수밖에 없고 모험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그런 점에서 이효원이 얘기하듯이 남승지는 혁명적 로맨티스트죠. 혁명적 로맨티스트입니다. 이 낭만주의자가 아니고서는 로맨티스트가 아니고서는 혁명가가 될 수가 없죠. 이 로맨티스트가 뭐냐라고 물을 때 내가 늘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로망 또는 로맨틱하다 이런 말 있지. 로맨틱하다를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비현실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로맨틱해 이러지. 비현실적이야 이러잖아. 현실에서 일어날 법하지 않은 상황을 두고서 로맨틱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혁명을 꿈꾼 사람들은 현실에 끊임없이 저항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꿈꾼 사람들이지. 어쩔 수 없이 혁명가들은 로맨티스트들입니다. 지금과 다른 삶,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남승지는 갈데없는 혁명적 로맨티스트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은 혁명가가 되지 못하죠. 자신의 변신을 꿈꾸지 못합니다. 늘 이 틀 안에서 이 어떤
자본 권력이든 정치 권력이든 뭐든 권력이 요구하는 바대로 자신을 조정하고 길들여 가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지. 맞게 개주하는 거지, 맞게. 개혁하거나 혁신하거나 자기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주도를 이어도로 보는 이 남승지, 혁명적 로맨티스트. 남승지의 끝이 어떻게 될지도 참 궁금하죠. 참 궁금합니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방근, 남승지, 유달리언이 3인방이라고 했어요. 세 주요 인물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나도 잘 모릅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자, 다 왔습니다. 자, 이 부분 패전국 일본은 민주화를 구가하고 이게 미칠 노릇이죠. 이 6장에서 가장 아픈 문장이죠. 우리 이방근이 신문 스크랩을 읽습니다. 연합국에 협력한 조선은 자유를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했고 전범국인 일본은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고 있고 이 아이러니를 어쩌란 말이야. 어쩌란 말이야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 스크랩에서 인용하는 형태의 진술이 쭉 이어지죠. 거리를 걷는 어떤 외국인 기자가 쓴 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거리를 걷는 조선인이 기쁜 얼굴을 하지 않는 데 반하여 일본인은 기쁨이 넘치는 표정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조선에는 해외에서 교양을 익힌 뛰어난 지도자가 있지만 조선인은 자신들이 전응하 혹은 죄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메가더 사령부 관할 아래에 있는 일본인은 전쟁을 일으킨 책임이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존중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메가더 장군이 일본을 친미 국가로 만들어 아시아의 반소련 민주전선의 보루화를 꾀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전범국이 일본은 태평양 사령부 사령관 메가더의 이 보호 아래 미국에 철저하게 굴종한다는 대가로 자유와 평화를 구가하고 있어요. 누리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조선인들은 자유를 상실하고 다시 제주도로 왔던 사람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죠. 일본으로 떠나는 제주 사람들. 유원이도 이런 고민을 하게 되지. 이 아이러니. 이 미국의 세계 전략이 한반도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냉전 체제와 함께 미국이 구상한 이 세계 전략. 일본을 하나의 항공모함 삼아서 소련을 막는 진지를 구축한다는 거지. 총알바지는 어디 가고 한반도 가고. 네, 이 정도 역사적 사실은 다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담한 심경 미료해낼 수 있겠죠. 그런 나라로 또 유언이까지 보내야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또 많은 제주 사람들이 오사카에서 돌아왔던 제주 사람들이 밀항을 통해서 오사카로 또 건너가고 있었죠. 실제로 건너갔고 이 제주의 상황을 못 견딘 나머지. 그리고 이방근도 동생을 일본으로 보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얼마나 참담합니까? 네, 마무리입니다. 이가희 화백 작가의 이어도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어도의 꿈을 향한 제주 민중들의 이 저항은 실패로 끝났어요. 근데 그 실패로 끝났다고 해서 역사에 남기는 교훈이 없느냐, 그게 아니죠. 또 다른 혁명으로 살아와야겠죠. 또 다른 정신으로. 그 주제를 끝까지 우리가 주목하면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제주 4.3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이어도를 생각하면서 또 이어도 사나라는 제주 민요를 들으면서 이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